강원도 동쪽 상이 이슬게 자리 잡은 백년리는 울창한 숲과 구불구불한 강줄기로 둘러싸인 고립된 마을이었다. 푸른빛 기와지붕은 하늘을 향해 절을 하듯 굽어져 있었고 이른 아침부터 된장찌개 향이 좁은 골목을 떠다녔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이곳에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거의 신성한 의식처럼 여겨졌다. 가을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아침, 은행나무 잎이 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철새들이 대열을 이루며 하늘을 가르는 그때 평화로운 일상의 반복이 깨졌다. 검은 털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야생 독일 셰퍼드가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서 목격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탕페트라고 불렀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살았다는 은퇴한 교사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전설에 가까웠다. 그날 아침 탕페트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틀린 뿌리와 마른 잎 사이의 차가운 땅 위에는 한 아기가 누워 있었다. 1년 반 정도 된 남자아이였는데 창백하고 열이 나는 상태였으며 온몸은 벌레 물린 자국과 방치된 흔적으로 가득했다. 탕페트는 그의 곁을 지키며 마을을 향해 경계하듯 서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존경받는 손영숙 할머니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언덕 아래 오래된 한옥에 살면서 약초를 가꾸었고 현대의학이 실패할 때면 도시의 의사들조차 그녀를 찾아왔다. 아기와 개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고리로 아기를 감싸 안고 집으로 데려갔다. 아이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혜와 진실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탕페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명령에 따르듯 그들을 따라 내려갔다. 그러나 이런 고귀한 행동도 주목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일상의 작은 변화조차 시선과 속삭임으로 증폭되는 백년리에서 민준의 출현은 불안한 소문의 중심이 되었다. 누가 숲에 아기를 버렸을까? 왜 하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탕페트의 영역 근처였을까?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왜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던 탕페트가 이 아이의 수호자가 되었을까? 같은 날 오후 지역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황병철이 영숙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제사 때가 아닌데도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권위는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는 오래된 두려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절도 혐의로 도망간 이주 노동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영숙은 인간의 폭풍보다 더 큰 것을 겪어본 사람의 평온함으로 거절했다. 병철의 태도에서 걱정이 아닌 위장된 급박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마치 그 아기가 위협이거나 그가 숨겨야 할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 그 후로 영숙의 집은 긴 시선과 조용한 발걸음의 대상이 되었다. 나무들 사이로 어둠의 형체들이 나타났다. 한자로 수놓아진 흰 손수건이 대문기와 밑에서 발견되었다. 평소에는 말이 없던 어느 할머니가 이상한 시간에 구멍가게를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주는 열과 침묵 사이를 오가며 최근의 방치로부터 회복하려 애썼다. 그리고 밖에서는 탕페트가 집 입구를 지키며 인간조차 이해하지 못할 약속을 아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작은 불교 사찰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민주는 몸을 움츠렸고 마치 묻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탕페트가 경찰 버팔로들이 순찰하는 길 근처에 오래된 바위 옆을 파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봉인된 작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들과 바랜 사진들, 그리고 왁스 인장이 찍힌 문서들이 있었다. 인장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8개의 뾰족한 별이 관통하는 소나무 가지, 알려진 이름도 분명한 주소도 없었다. 오직 그 문장 웬장만이 반복되어 있었고 그 단순함 속에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영숙은 수십 년간 군사정부와 일했던 마을의 노련한 대장장이 지씨에게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문장을 본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 상징이 수십 년 전 황병철이 지배하는 땅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던 가문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추방되었다고도 하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침묵당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설 속에는 한 가지 사실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그 시절 한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 시신도 증명서도 없이. 한편 민주는 회의론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숫 조각으로 상자에 있던 문장을 강박적으로 그렸고 마을 사찰에서 사용하는 특정 향에 이상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탕페트와의 유대 관계는 아이와 개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 동물은 마치 의도를 이해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묵묵히 소년을 보호하는 것 같았다. 지역 의사인 박 선생이 민준을 검진하러 왔을 때 대학병원의 제한된 기록에서만 볼 수 있었던 희귀한 유전적 특징을 발견했다. 그것은 강원도의 창립 가문 중 하나와 연결된 사라진 혈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외국 여인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녀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빨간 왁스로 봉인된 편지를 들고 있었고 민준을 보았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의 이름도 출신도 밝히지 않았다. 단지 영숙의 집 문지방에 편지를 남겼을 뿐이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를 지켜주세요. 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열쇠입니다. 그날 이후 전에는 단순한 긴장감이었던 것이 위협으로 변모했다. 비오는 밤에 사찰이 강도를 당했고 지역관청에서 오래된 기록들이 사라졌다. 영숙의 헛간은 부분적으로 불에 탔으며 숲을 쪽으로 향하는 발자국들은 한 명 이상의 침입자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징후 속에서도 민주는 놀라운 방식으로 첫 마디를 발음했다.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하나의 이름이었다. 열에 시달리는 꿈결 같은 상태에서 속삭인 그 이름은 바로 탕페트였다. 침묵과 순종에 익숙했던 마을이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시선들은 더 이상 그렇게 빨리 돌아서지 않았고 속삭임은 질문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시간조차도 지울 수 없는 진실이 있는 법,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망각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아남는 끈끈한 유대가 있는 법이었다. 이튿날 아침 영숙은 민준의 열이 다시 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자 불길처럼 뜨거웠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민준이 잠꼬대처럼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린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분명 한국어가 아닌 말도 섞여 있었다. 탕페트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현관과 민준의 방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했다. 영숙은 오래된 약초 상자에서 해열용 약초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다. 그때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프랑스 선생님으로 알려진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탕페트에게 이름을 지어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연은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약간 흐트러진 차림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손 여사님,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을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탕페트는 그들을 따라 들어와 문 앞에 누웠다. 서연은 민준의 모습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알게 된 한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망명 귀족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탕페트는 그들의 충직한 보호견이었죠. 그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서연은 낡은 가죽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곳에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젊은 부부가 있었고 그들 앞에는 작은 개가 앉아 있었다. 분명 어린 시절의 탕페트였다. 사진 뒷면에는 프랑스어로 뭔가가 쓰여 있었다. 이 부부는 강원도의 오래된 지배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땅은 해방 이후 억울하게 빼앗겼고 그들은 프랑스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싸웠죠. 그러다가 서연의 이야기는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에 중단되었다. 탕페트가 벌떡 일어나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마당에서는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다. 황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황병철의 오른팔인 최상무였다. 영숙은 서연에게 눈짓을 했다. 서연은 재빨리 사진을 지갑 속에 넣었다. 영숙이 문을 열자 최상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황 회장님께서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어 직접 진찰받게 하고 싶으시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소아과 의사를 모셔왔습니다. 지금 저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때였다. 민준이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탕페트가 맹렬히 짖으며 현관으로 돌진했다. 최상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영숙은 민준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경고 같았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아이가 한창 열이 심해서.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상무는 마당에 서 있는 여러 명의 남자들을 힐끗 보았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강요였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탕페트의 위협적인 자세와 영숙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황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영숙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들이 알아낸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숙의 한옥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조급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서연은 떠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의 방 옆에서 잠을 청했고 탕페트는 여전히 충실하게 현관을 지켰다. 한밤중 영숙은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촛불 아래에서 그녀는 나무 상자에서 발견된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나갔다. 대부분은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지만 몇 장은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었다. 그중 한 편지가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친애하는 어머님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외손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를 에티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또 그의 안전을 위해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탕페트는 여전히 충실하게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이 아이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편지의 날짜는 20년 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된 정당한 권리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것이 황병철이 그토록 민준을 차지하려 하는 이유였을까? 그때 탕페트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영숙은 재빨리 초를 껐다. 어둠 속에서 마당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서연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영숙의 곁으로 다가왔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에티엔, 아니 성준이가 실종된 그날 저는 파리에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어요. 강원도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진실을. 갑자기 마당에서 쇠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대문의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탕페트의 으르렁거림이 더욱 거세졌다. 서연 씨, 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아니 성준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절 믿으세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영숙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빨리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고 놀랍게도 전혀 울지 않았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바닥에 오래된 돌을 몇 개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작은 통로가 있었다. 이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비밀 통로예요. 마을 뒷산의 절터로 이어져 있죠. 그때 대문이 크게 흔들렸다. 탕페트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준을 안고 통로로 들어갔다. 탕페트도 그들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영숙이 말렸다. 네가 여기 있어야 해, 탕페트야. 우리를 지켜줘야 해. 마치 영숙의 말을 이해한 듯 탕페트는 자리를 지켰다. 영숙은 돌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면서 생각했다. 이제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다. 비밀 통로 속에서 서연은 민준을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좁은 통로는 습기와 흙냄새로 가득했다. 그녀의 손전등이 비추는 빛 속에서 오래된 벽돌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벽에는 일제 강점기 때의 한자와 일본어로 된 표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한편 영숙의 집 마당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황병철이 직접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빗물이 그들의 검은 우산 위로 떨어졌다. 소녀사님, 황병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우리 모두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저 아이만 데려가면 됩니다. 이건 당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탕페트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영숙과 침입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검은 털은 비에 젖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다. 황 회장님, 영숙이 차분히 대답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20년 전의 일도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황병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겠네요. 세상에는 영원히 묻혀야 할 비밀들이 있답니다. 그때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다. 황병철의 부하들이 천천히 영숙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여러 곳에서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창문마다 촛불이 밝혀졌고 골목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진호인이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황 회장님,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관해온 문서들, 1950년대의 토지 문서들입니다. 그의 뒤로 마을의 오래된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야기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비밀 통로 속에서 서연과 민준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뭔가를 가리켰다. 통로 벽에는 낡은 금고가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금고의 문양은 그들이 발견한 나무 상자의 것과 동일했다. 소나무 가지를 관통하는 8개의 별.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민준을 조심스럽게 안은 채 금고를 살폈다. 금고의 잠금 장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특별한 패턴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뚜아르, 프랑스어로 별을 의미하는 그 단어는 마치 오래된 기억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프랑스에서 만났던 그 가문, 그들이 항상 간직했던 비밀스러운 단어,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열쇠였다. 한편 영숙의 마당에서는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진호인의 문서들, 그리고 탕페트의 위협적인 존재 앞에서 황병철의 권위는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절터에 도착한 서연과 민준은 금고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들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이 마당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영숙이 당당히 서 있었다. 탕페트는 여전히 충실하게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황병철은 이제 혼자였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서연이 금고에서 찾은 문서들을 펼쳤다. 그것은 단순한 토지 문서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백년리의 진정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온 토지의 원래 소유권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부당하게 땅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이 문서들은 제가 프랑스에서 만났던 가문이 보관해온 것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 진실이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성준이가 그 진실을 되찾을 열쇠가 될 거라고. 황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0년 전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토지를 부당하게 차지한 방법, 원래 주인들을 추방한 음모, 그리고 그 이후의 은폐 과정까지.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담 박, 서연이 속삭였다. 여성은 천천히 걸어와 민준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 손자. 그녀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널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마담 박은 민준의 할머니였다. 20년 전 프랑스로 망명한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아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다. 황병철은 더 이상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어깨가 처졌다. 저는 단지...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이제 충분합니다. 영숙이 말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탕페트에게 달려갔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개의 목을 껴안았다. 탕페트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얼굴을 핥았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마담 박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성준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 모두 함께. 계절이 바뀌고 백년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황병철의 저택은 마을 문화센터로 변모했고 그곳에서는 서연이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마담 박은 옛 가문의 전통을 되살리되 이번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민준, 이제는 성준이라 불리는 아이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할머니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그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탕페트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고 이제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백년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뿐이다. 아침마다 들리는 된장찌개 냄새, 저녁이면 울리는 절의 종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제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숨겨진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다.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백년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FIMDA 히스토리아